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돈 많이 버는 전문 직종에 멋지고 예쁜 사람이면 좋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부부라 한들 막상 살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아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곧 어떤 말투와 분위기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과 호감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겉모습, 스펙, 출신, 배경 등이 아무리 화려해도 지방색이 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에겐 호감도가 떨어지는 반면, 지방에서 표준어라도 구사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더 나은 사회생활과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자기 브랜드와 시대인 만큼 개인의 장점이 곧 마케팅이자 시장의 가격이고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단순 좋은 학벌과 타고난 재능보다 이제는 개인의 장점, 말투, 랩시 등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시대가 된 거죠. 곧 대중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말 주변이 없어 자신감을 상실해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연애와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더 나아가 어눌한 말투 때문에 사회에서 능력 대비 과소평가되신 분들을 위해 상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말하기 스킬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인연을 만들거나 친구, 가족 등 사적인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내야 할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의 마음부터 살 수 있어야 그 외 모든 관계에서도 호감형 인간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단답형 답변이 예상되는 질문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에게 질문을 하기 전 스스로 먼저 답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요. 예, 아니오로 끝날 것 같은 질문은 상대의 관심을 끌기보다 오히려 대화가 단절돼 어색해질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니면 단답형 질문에 이어 바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더 긴 답변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마음에 드는 상대와 대화를 시도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몸이 되게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운동은 얼마나 하셨어요? 10년 넘게 했죠. 이렇게 하면 대화가 단절되니 바로 이어서 연관 질문을 또 던지는 건데요. 헬스 말고 다른 운동도 좋아하세요? 운동은 다 좋아해요. 테니스, 수영, 하이킹 등등. 저도 하이킹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어디로 가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으로도 대화가 길게 오가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으니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둘째, 상대를 취조하지 말고 말할 기회를 많이 주세요. 말이 많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걸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대의 말이 1분 이상 길어지면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 한들 모노드라마를 찍는 게 아니라면 서로 공놀이 하듯 대화를 주고받아야 하죠. 특히 3대7의 비율로 상대에게 발언권을 더 많이 주는 건데요.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 한들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거나 내 얘기를 할 땐 30초 이상 길어지지 않게 하고 상대에겐 오랜 시간 말할 기회를 주는 게 좋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건 상대를 취조하듯 공격적, 직설적으로 질문을 해서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장구도 치고 내 얘기도 하면서 질문을 해야지 너무 질문만 연달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만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취미는요? MBTI는요? 어디 살아요? 이렇게 정 떨어지게 딱딱 떨어진 질문을 하기보다 질문을 살짝 우회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직접 묻기보다 몸이 되게 좋으신데 운동선수는 아니시죠? 취미도 직설적으로 묻기보다 우회를 해서 주말에는 보통 뭐 하세요?
그냥 책 읽고 집에서 쉬어요. 여기서 첫 번째 법칙인 구체적 답변이 나오도록 연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주로 어떤 책을 읽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우회하면서 구체적 답변을 유도하면 굳이 많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질문자가 대화에 우선권을 쥐는 동시에 상대의 경계심을 빨리 풀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잘 모른다면 일단 호기심을 보이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슷한 사람과 빨리 친해집니다. 그만큼 쉽게 마음을 연다는 건데, 마음에 드는 상대와 공통분모가 많으면 찰떡궁합이겠지만 은근히 공통관심사 찾기가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상대의 마음에 들려 가식적으로 상대의 관심 분야에 아는 척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억지를 쓰지 않아도 대화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입장으로 접근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여행 가면 미술관을 주로 가요. 그래요? 저는 그림은 잘 모르겠던데. 이렇게 대화를 끝내기보다, 사실 저는 미술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미술관에 가면 뭐가 제일 좋아요? 라며 이렇게 호기심을 보인다면 상대는 자신과 관심사가 달라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자세히 대화를 풀어나갑니다. 즉, 거부감 없이 서로가 금방 친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넷째, 대조법을 이용해 강약을 조절하세요.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바로 앞에 붙이면 반전 효과가 나타나 마치 언어술사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의 감정을 2배로 동요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머리 잘랐어? 잘 어울린다. 응, 고마워. 그냥 기분 전환도 할 겸 잘라봤어. 라고 두리뭉실 단편적으로 표현하기보다, 머리 잘랐어? 머리 길었을 땐 몰랐는데 자르고 보니깐 엄청 귀여워졌다. 동안이었네? 정말? 고마워.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면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상대는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니 나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다섯째, 부정적인 말 뒤엔 칭찬을 덧붙여 보세요. 3명이 모이면 그중 1명이 없을 때 무조건 뒷담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거나 특별한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제3자의 흉을 볼 때 빨리 친해지기 때문이죠. 문제는 사람의 감정은 전염병과 같아서 부정적이거나 우울한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 역시 우울하고 짜증이 나며 제3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깊어지는데요.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땐 상대의 감정 섞인 말에 맞장구를 잘 쳐주다가 마지막엔 반드시 칭찬이나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상대에게나 나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부정적 감정들이 정화가 되고 툴툴거리는 상대를 위로까지 해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장 때문에 못해 먹겠다. 사표 낼까봐. 그 사장이 또 괴롭혔어? 완전 쓰레기네. 라고 맞장구만 쳐줄 게 아니라 이어서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버텼어? 너무 힘들었겠다. 너같이 일 잘하고 센스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런다니?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 그만뒀을 텐데 너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그동안 마음고생 너무 많았겠다. 이렇게 하면 제3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에서 출발해 상대를 칭찬하고 위로하는 시점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사적인 관계에서 말 잘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각종 발표나 면접, 프로젝트, 마케팅 등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돋보일 수 있는지, 무슨 말을 해야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세요. 내 얘기를 들어줄 상대가 누구인지, 혹은 청중들의 성별과 나이는 어떻게 되고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즉, 광고나 마케팅, 하물며 유튜브 영상 제작에 있어서도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40 재테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10대에게 하듯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한다든가 60에서 70대 어르신들에게 하듯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다룬다면 명확한 타겟팅에 실패한 거라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저명한 정치인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명확한 타겟팅을 통해 막대한 성공을 이룬 사업가로도 유명한데요. 다 망해가는 비누 회사를 인수해 최정상으로 끌어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즉, 닳지 않는 비누라는 구닥다리 슬로건을 갖다 버리고 주 고객층이 여성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손을 가꾸는 프랭클린 비누라고 광고해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리고 마케팅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일관성입니다. 돈이면 돈, 요리면 요리, 여행이면 여행 등 삼천포로 빠지지 않게 내용의 색깔과 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너무 많은 예를 든다든가 단어 하나하나에 구체적 의미나 설명을 부연하는 건 청중의 집중도를 과대평가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묵으로 집중도를 극대화하세요. 방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속사포 랩을 했다간 자기 자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잘하지? 나는 원맨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말하기 전 청중을 응시하며 잠깐의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궁금증과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집중도를 순식간에 불러일으키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침묵, 비승, 전, 침묵, 그리고 결론. 이 순서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단상에 서서 바로 말을 하기보다 말없이 청중을 그저 응시함으로써 집중력을 끌어내는 거죠. 더 나아가 대화의 핵심 주제나 가장 중요한 단어 전에 잠깐의 침묵을 두면 2배로 강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설교의 왕 마틴 루터 역시 결론을 강조할 때 침묵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설교 중 결론 부문만 인용하자면 역경은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장과 축복은 늘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쓰고 오기 때문이죠. 라고 해서 대중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또 다른 장점은 말할 때 안 좋은 습관을 고칠 수 있다는 건데요. 말이 너무 빨라 횡설수설하거나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다면 침묵을 통해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품을 활용해 이미지를 굳히세요. 우리의 오감 중 시각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습득합니다. 즉, 그 사람의 맵시가 사람의 첫인상이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말에 힘을 실어줄 수도 또는 가볍게 보여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언변이 서툴다면 이런 외적인 요소를 강조해 지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켜 상대를 기선제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똘테 안경을 쓰면 지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토론이나 기자회견 같은 곳에 초호화 명품 가방을 올려놓으면 상대는 무의식간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시답지 않는 질문 공세를 애초에 차단할 수도 있죠. 영국의 가장 위대한 총리였던 마가릿 대처는 명품 핸드백을, 아브라함 링컨은 연통형 모자를, 루스벨트는 파이프 담배를 활용함으로써 위엄과 존엄성을 돋보이게 했으며 자신들의 언변에 강력한 힘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감사는 처음보다 중간에 하세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연설을 시작하면 진실성이 없어 보이기에 국민들의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없는데요. 각종 주요 인사들의 이 취임사를 듣더라도 존경하는 누구, 친애하는 누구, 사랑하는 누구, 이 자리를 마련해준 누구, 함께해주신 누구 등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에 화자의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아부하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부성 발언은 오히려 연설 중간에 감정이 격해질 때쯤 MSG 뿌리듯 넣어주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듣는 이의 집중도를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마치 진심인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사실 말하는 사람의 진실성보다 듣는 사람의 이해도와 감정의 동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진심 없는 아부라 하더라도 이런 기술적 측면에 약간의 연기만 더해지면 듣는 이의 환심을 단번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시간이 없다면
짧은 한마디로 간결하게 어필하세요. 각종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가게 되면 한 가지 비슷한 주제로 여러 명의 연설자가 몇 시간에 걸쳐 강연을 하는데요. 같은 주제로 다수의 연설자가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 청중은 당연히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집중도가 떨어졌다면 설령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어필을 못했다 하더라도 차라리 짧게 한마디 하는 게 대중의 호응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는 컬럼비아 대학 오찬 연설에서 앞선 세 의원의 연설이 너무나 긴 나머지 안 되겠다 싶어 단 한마디로 연설을 마쳤는데요. 글로 쓰였든 아니든 모든 연설에는 마침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는 제가 마침표가 되겠습니다. 마칩니다. 라고 하자 엄청난 환호와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란 건 늘 청중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듣는 이의 각기 다른 상황과 심리에 공감할 수 있게끔 눈과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6번째, 직접적으로 숫자를 언급하지 말고 우회하세요. 정확한 데이터나 수치는 논점을 보충하고 신뢰도를 높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숫자를 인식하는데 민감하지 못하고 특정 기호나 숫자, 단위 등이 너무 많이 나오면 오히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똑 떨어지는 수치보다는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집값이 20% 떨어졌습니다라는 표현보다 집값이 10억 하던 게 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듣는 이는 훨씬 쉽고 명확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7번째, 경험담이나 우화 등을 인용하세요. 좋은 예시는 대화의 윤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인용구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이해도를 높이고 집중도까지 증폭시킬 수 있는데요. 직접 경험한 게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유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언을 인용할 수도 있죠. 설사 거짓말일지라도 청중의 과거 경험을 자극할 수 있다면 극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화자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줄줄이 나열한다면 나 잘하지? 아는 원맨쇼로 끝날 수도 있으니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특권의식이나 권위의식은 갖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문화권이라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데요. 그래서 백인 남자가 교회를 다니면 어딜 가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말까지 있죠. 대통령 취임식 때도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거나 주요한 연설을 할 때도 늘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건 미국인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독립운동 당시 인용됐던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8번째, 농담과 재치를 구별해야 합니다. 아재 개그를 해놓고 혼자 웃는 건 제3자에게 웃음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적인 자리이면 모를까 공적인 자리에서 전혀 공감되지 않는 농담을 하는 건 화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어떨 땐 혐오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청중의 집중도가 떨어져 분위기를 환기시키거나 반전을 노려 대화의 우선권을 잡고 싶다면 주제와 전혀 관련 없는 따분한 농담을 날리지 말고 허를 찌르는 말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웃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깜짝 놀랄만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유머의 핵심은 바로 놀라움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부채가 산더미처럼 커지자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은 영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철저한 사전조사 끝에 영국 총리는 여자를 밝힌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특별 만찬에서 프랭클린은 이런 유머를 던집니다. 영국 총리님, 저 웨이트리스 참 매력적이죠? 글쎄요, 가슴도 작으면서 너무 큰 옷을 입었네요. 그래요? 저 여인의 가슴골이 텅텅 비어있는 만큼 미국의 국고 역시 텅텅 비어있어요. 라고 하자 총리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아 자금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9번째,
시각 자료를 잊지 말고 메모를 활용하세요. 시청각 자료는 연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PPT를 만들었다 한들 자료를 그대로 보고 읽는 것은 망하는 길이란 거죠. 청중은 화자의 눈동자를 보고 진정성을 느낌으로 말하는 사람이 대본을 읽듯 시선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가수들 역시 가사를 외우지 않고 가사를 컨닝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실망감과 함께 집중도도 떨어지잖아요. 시청각 자료는 옵션일 뿐이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정도로 시나리오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장황한 연설을 하면서도 담백하게 말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메모를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핵심 키워드를 순차적으로 배열해 단어만 보더라도 말이 술술 나오도록 준비를 한 것이죠. 면접이나 중요한 연설을 할 때 모든 내용을 그대로 외우거나 보면서 하기보다 핵심 키워드 위주로 상황을 연상하며 말을 해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듣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완성된 이후에 간단한 시청각 자료를 넣는 건데요. 다만 한 주제에 너무 많은 자료를 보여주지 말고 장황한 설명이 없는 대표적인 그림이나 차트가 좋습니다.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림 하단에 한 줄 정도로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병적으로 두렵거나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대본이나 시각 자료를 읽어야겠죠? 다만 있는 그대로 보면서 말하지 말고 한 문장을 순간적으로 외운 후 말을 할 때만이라도 청중이나 카메라를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정치인 연설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되죠. 특히 유튜브는 라이브 영상이 아닌 이상 한 문장씩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는 부분만 편집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0번째, 운율을 활용하세요. 장문의 연설도 운율을 넣어 끊어 읽으면 시처럼 들리게 됩니다. 리듬이 생겨 사람들의 감성을 더 자극한다는 건데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가장 위대한 미국의 시라고 불리는 게티즈버의 연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은 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신의 가호를 받는 이 나라가 새로운 자유를 누릴 것임을,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구에서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읽기보다 주요 관절을 꺾듯 운율을 넣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은 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신의 가호를 받는 이 나라가 새로운 자유를 누릴 것임을,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구에서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단 게 느껴지시나요? 말은 마치 요리와도 같은데요. 재료의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음식의 맛이 변하듯 말 역시 단어 하나하나와 목소리 크기, 표정 등의 작은 변화에도 말의 의도가 달라지죠. 삼류와 대화하면 말이 안 통해 화딱지가 나고, 이류와 대화하면 뻔한 대화만 오가지만 인류와 대화하면 대화가 흥미로워 마음이 치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뿐이라면 나부터 대화의 인류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